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비뇨의학과 조교수인 최중원. 임상영양사 김동은입니다. 요즘 제목이 이제 전립선암을 막아주는 식사, 전립선암 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는 식품 베스트 5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보았고요. 요즘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식사를 어떻게 해야 전립선암에 좋은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주로 식품에 관련돼서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첫째로 전립선암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는 전립선암을 어떻게 치료하는 게 최신 치료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립선암과 관련된 생활습관 궁금하시죠? 그거 말씀드리고, 저희 영양관리팀 김동훈 선생님께서 절선암을 예방하려면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 TV에서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립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그럴게요. 뭐 사실 전립선이라고 하면은 남자한테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립선이라고 하면 우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립선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전립선액을 만들죠. 요 전립선은 요 방광과 소변 내려오는 요도의 중간에 있고요. 그 항문 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첫째로 이제 전립선액을 만드는데 남자의 음낭에서 이제 남자의 정자가 생깁니다. 그럼 정자가 이렇게 헤엄쳐서 요 관을 따라서 이렇게 전립선에 연결이 돼 있는데 요 전립선액이 이제 정자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정자가 헤엄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 이제 정자가 여자 몸 안에 들어가면 남자와 만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둘째는 전립선은 그 괄약근 기능을 합니다. 남자가 이제 사정할 때 이게 쭉 뻗어나가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대포를 발사한다고 하면 쥐가 이렇게 막혀 있어야 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 전립선에는 괄약근 기능이 있어서 그 이렇게 사정될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변을 볼 때 요실금이 생기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이 이제 남성 호르몬을 더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인 DHT로 변환해주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립선에도 우리 몸 어느 장기나 마찬가지로 암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암은 주로 이제 노화라던가 유전 등의 이유로 전립선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보이시죠? 이게 전립선암이 생겨서 그 뒤쪽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가는 사진이고요. 대개 이제 식습관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특히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고 40대까지는 거의 없다가 50세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부분의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주변 말초 부위에 생겨서 증상이 없는데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고 특히 절도남의 특징은 뼈로 전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전신의 뼈가 갑자기 아픈다든지 이유 없이 뼈가 골절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빈혈이나 임파선을 맞게 되면은 다리가 많이 붓는 하지붕종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립선암은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PSA로 암이 생겼는지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비교적 쉬운 암에 속하게 됩니다. 예. 이런 전립선암 환자 추세 보실까요? 이러한 전립선암이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시면은 전립선암 환자 수가 8만 5천 명이었는데 거의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2022년에는 지금 12만 명의 전립선암 환자가 있는데 거의 5년 만에 50%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가장 최근 발표된 2010년 암 등록 통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남성암 중에 이제 폐암, 위암 다음에 이제 전립선암이죠. 남성암 중 상위에 해당하고 전체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주요 암이 되겠고요. 전립선암 그럼 생존율은 어떨까요? 그 저희 암은 대부분 5년 상대 생존율을 봅니다. 이 암에 걸렸을 때 5년 후에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신 분이 몇 프로인지 요 비율을 주로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치료 성적이 안 좋았어요. 90년대만 하더라도 5년 상대 생존율이 50%대였는데 점점 이제 치료 효과 약이 좋아지면서 95%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갑상선 암에 이어서 비교적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에 해당이 돼요. 요 전립선암은 미국에서 가장 남성에게 흔하게 생기는 암이다 보니까 치료제가 매년 나와요. 좋은 치료제가 매년 나오고 있어서 치료받기가 굉장히 좋은 암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제 국소 상태, 즉 다른 곳에 퍼지지 않은 상태일 때는 치료가 아주 잘 되는데 타장기로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생존율이 확 감소하기 때문에 치료를 늦추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전립선암에 대해 말씀드렸고, 그럼 이런 전립선암을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요즘은 좋은 게 이제 전립선이 MRI가 보험이 됩니다. 암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MRI를 촬영해서 암이 의심되는 곳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표가 복잡한데 이런 거를 다 따져서 이렇게 영상의학과 선생님하고 비뇨의학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봐서 1, 2, 3, 4, 5단계로 암 가능성 여부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보통 이제 3단계 이상이라고 하면은 약 암 가능성 20%, 4단계면은 거의 50%까지, 5단계면 거의 이제 대부분에서 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주로 3단계 이상의 점수를 받게 되면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표적 조직 검사가 요즘에는 가장 정확한 조직 검사 방법으로 이렇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 방법은 뭐 항문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회음부, 사타구니 쪽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전립선암이 많이 생기네요. 그러면 이러한 전립선암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뒤에 이제 어떻게 식습관을 하기 전에 먼저 최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립선암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곳에 전이가 된 사기만 아니라면 그 로봇 전립선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이 요즘에 되고 있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빠른 수술 후 회복과 통증이 적고 또 이제 요실금 부작용이 사실 전립선 수술하신 분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요실금 부작용이 회복에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골반 부위 신경을 보존할 수 있어서 발기나 이런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점은 이제 비교적 고비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로봇 수술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복강경이나 개복에 비해서는 조금 더 고가 치료가 되겠고, 이제 사보험이 없으면은 뭐 이런 치료를 더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가급적 이제 로봇 수술 받으라고 요새 많이 권장드리고 있고요. 뭐 중간 위험 전립선암까지는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또 최첨단 선형 가속기가 도입되어 있어서 원하시면 방사선 치료도 적극 연결해 드리고 있어요. 환자분 사정에 맞춰서 또 환자분께 최선의 치료를 이렇게 충분한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요 부분이 이제 전립선인데 여기 암이 생기면은 어쨌든 요 암이 생긴 부위를 몸에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교수님. 예, 여기가 이제 방광의 목 부분이 전립선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듯이 이렇게 구조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존해서 최대한 원래 방광의 형태를 유지해서 요도에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둘째, 전립선 요 사진 보시면은 주변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는 요도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신경혈관 다발이 지나가 있고 복강경우나 개복으로는 이러한 구조물을 잘 보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로봇 수술이 원래 전립선 수술 위해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수술에 특화되어 이렇게 특히 잘 이렇게 개발된 장기이기 때문에 로봇 수술 받는 거를 사실 환자분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도 최신형 4세대 다빈치 XI 로봇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원활하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케이스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58건의 로봇 수술을 집도했고요. 그중에 전립선 수술은 100건이 조금 넘게 집도를 했어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수술 환자들의 로봇 수술하는 의사들의 이런 평균적인 로봇 수술 속도인데 제가 뭐 이렇게 뭐 많이 느리진 않게 이렇게 시행을 해드리고 있고 충분히 양쪽 골반 충분히 잘 살려서 이렇게 환자분 기능적인 부분 많이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믿음이 가는 아,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아, 예. 교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암의 치료 성적 궁금하실 텐데요. 그 수술 받으면은 암이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요거는 조금 예전 자료긴 한데 소위 이제 몇 기인지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기, 절수암은 초기가 대부분 2기입니다. 1기는 거의 없고 2기일 경우에 절제면이란 게 또 중요해요. 그 암을 제거했을 때 그 절제면에 암이 없이 충분히 이제 정상 조직을 포함하여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절제면 음성만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보통 이렇게 10년 추적 관찰에도 암 생존율이 90% 이상, 보통 90% 이상에서 잘 치료가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절제면에 암이 보인다든지 그럼 몸에 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게 3기 후반 이렇게 진행될수록 재발률이 50%에서 높게는 70%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 초기에 치료받으시는 게 암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요거는 뭐 요새 워낙 중입자 관심 많으시죠?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에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이제 10명의 환자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대부분 70대나 80대 환자분들이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 1, 2기인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3기 한 분, 4기 한 분이 포함됐습니다. 예, 중입자 치료는 한 번에 받는 거는 아니고 보통 방사선 치료처럼 여러 번 나눠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12번 시행을 하였다고 하고요. 좀 더 보시면은 그 치료 결과는 아직 국내 자료는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해외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거는 2022년도에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고요. 중입자 치료는 일본에서 발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면 방사선 치료는 뭐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두 번째는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 요거는 더 적은 횟수로 더 강한 에너지를 한 번에 줘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보면은 보통 횟수가 20번에서 많게는 40번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요건 보통 4번에서 5번 강한 에너지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양성자 치료. 요것도 보통 이제 30번 정도 받으시고 중입자 치료는 일본에서 보면은 12번, 16번, 20번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암이 얼마큼 잘 치료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5년 동안에 이렇게 영상학적으로 그리고 혈액 검사상 이렇게 재발하지 않는지 보았을 때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전이되지 않은 암은 절사암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근데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뭐 보면 방사선 치료나 뭐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다 치료 결과가 좋아요. 완치율이 뭐 88%에서 10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뭐 중간 위험도에서는 이제 방사선 치료는 뭐 보통 80%에서 92%, 여기서
양성자 치료는 90에서 94%, 중입자 치료는 89%에서 97%. 그래서 이제 중간 위험까지는 사실 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나 아주 큰 차이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은 대개 절선암 표지자 PSA가 20 이상인 경우, 그리고 3기 이상인 경우, 암 등급이 이제 4등급 이상의 고등급 암일 경우에 이렇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데는 거기에서는 확실히 중입자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재발률이 88%에서 92%로 나오는데 방사선 치료는 뭐 56%에서 77% 정도니까 사실 이런 고위험군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실 때 특히 이제 좋은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근데 뭐 이런 저위험암이나 중간위험암까지는 이런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이렇게 치료 방법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절선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네, 식사 관련된 부분이죠, 아, 교수님. 그래요. 저희가 이제부터 절선암과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식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생활 습관 관련해서 보실게요. 어, 사실 요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워낙 자료가 많아요. 뭐가 좋다, 뭐는 좋지 않다, 이런 게 막 엄청난 분량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한번 읽어보셨을 때 정말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정말 이게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된 것만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입증된 거는 막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소위 이제 카더라 통신 그렇죠.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논문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현재 이제 전 세계 비뇨의학과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학회 및 기관이라고 하면 유럽 비뇨의학회, 그곳의 공식 학술지인 유로피안 유롤로지가 가장 이제 신뢰성 있는 소위 비뇨약과 의사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이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관련해서 정리해서 보고된 내용이 있어요. 총 334개의 논문을, 굉장한 양이죠. 네, 그걸 엄청 이제 많네요. 내용을 다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로 오늘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립선암의 위험 요인에는 나이나 가족력 그리고 유전적 소인이 있어요. 만약 아버지나 형제 일촌지간에 절선암이 있으면은 절선암 위험도가 2.5배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만약 어머니나 누나 여동생 간에 또 유방암이 있어도 요거 전립선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거든요. 절선암 위험도가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전자 돌연변이, 브라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여자에선 유방암, 남자에서는 절선암을 더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절선암이나 유방암이 있다면 요거 꼭 본인도 검사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추가적인 요인으로는 흡연, 그리고 식사, 신체 활동, 운동량이죠. 그리고 특정 약물 및 직업이 이렇게 연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복잡한 유전적 요인이나 이런 거 빼고 환자분이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신체 활동 운동이죠. 암에 걸리면은 아마 가장 들으시는 말이 운동 꾸준히 하시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뭐 충분히 수면 취하라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이제 100% 맞는 말이냐 하면은 우선은 절삼암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근거는 많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가장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절선암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 차이가 있었던 거는 가장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절선암에 걸렸을 때 특이 사망률이 절선암에 의해 죽는 확률이 약간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 절선암에 혹시라도 걸렸을 때 운동 많이 하시는 거는 좋은 게 맞습니다. 근데 다만 운동 많이 해서 암이 덜 걸리냐, 그거는 사실 큰 근거는 없어요. 또 하나 이제 수면 잘 자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암에 걸리면 내가 힘든 일 하면 암이 다시 자라는 거 아니야?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면 시간이 암이 생기는 거나
암 치료하시고 나서 재발에 상관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게 일을 하신다고 해서 암이 잘 생기거나 하는 거는 확증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수면도 원하는 만큼 주무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전립선암 수술하면은 특히 아내분들이 정말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술 끊어야 되죠? 예, 술 절대 먹으면 안 되죠? 예, 남편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알코올 섭취는 전체적으로 암 발생이나 고등급 특히 고위험 암 발생에는 영향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술 자체가 뭐 이론적으로 발암물질로 등록이 되어 있죠. 뭐 이론적으로 안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안 먹어서 뭐 이론을 조금이라도 더 좋겠죠. 좋을 텐데 확실하게 증명된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요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흡연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담배는 절선암에 확실히 안 좋고 비뇨기암에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흡연으로 들이마신 연기가 결국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쁜 이제 유해물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경우 이제 현재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위험도가 40% 증가한다는 분석이 최근에 발표하였고요. 특히 이제 치명적인 고위험암이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담배는 가급적 절선암 관련해서는 저는 꼭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또 약제 궁금하실 거예요. 약은 어떤 거 먹는 게 좋은지 나쁜지. 자, 보시면 전립선 약 많이 드시는 5-ARI라는 약이 있어요. 주로 전립선 크기 줄여주는 약이라고 많이 이렇게 아실 텐데요. 요게 이제 뭐 상품명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뭐 다양하게 앞에 뭐 두타, 뭐 피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약들인데 이 약을 먹으면 전립선암 발생 위험도는 감소합니다. 예, 이게 30% 감소하는데 조금 의외로 이제 독한 암인 또 조금 더 발생률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원인 아주 명확하진 않은데 약간 이런 양면성이 있는 그런 약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아스피린 많이 드실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혈액순환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약인데 아스피린 드시면은 전립선에 좋습니다. 그 아스피린이 전립선암 발생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요거 이제 뭐 드시면은 전립선암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약이고 고지혈증 요또 관리해 주시는 게 전립선에는 좋습니다. 예, 이런 고지혈증 약을 드시면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12% 정도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거 좋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나 보충제도 사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요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비타민은 뭐 드신다고 해서 나쁠 거는 없겠지만 절선암 발생의 대부분은 별 영향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확실하게 좋은 거는 비타민 D는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한 연구에서 전립선암 사망률을 줄여주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제 복합 영양제 셀레늄 많이 들어있거든요. 셀레늄이 한때 이제 굉장히 좋다고 하다가 뭐 또 한 대규모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또 약간 또 관심이 이렇게 식었는데 근데 이 셀레늄이 결과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절선암 발생을 줄여주는 걸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특히 고등급 절선암 발생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 걸로 이렇게 최근에 또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셀레늄과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영양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른 약제들 뭐 이제 이제 주로 이제 항산화제 요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뭐 좋겠지만은 되게 품질이 낮은 연구들이 많고 믿을 수 없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딱 확신하게 이거 좋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게 가장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전립선암 관련해서 많이 보셨고요. 이제 오늘의 메인 테마인 저희 김동은 임상영양사님께서 전립선암 관련된 식사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립선암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이라던가 식생활의 경우는 우리 전립선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는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사 방법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사, 그리고 이제 비뇨기과 교수님과 임상영양사가 함께 추천하는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품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희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항상 실천하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 올바른 식습관이라던가 균형 잡힌 식사는 암을 예방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음식 안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소가 암의 예방이라던가 치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영양소를 부족하거나 과다하지 않도록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해서 수술 후 원활한 회복과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막연할 것 같은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현재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 때마다 곡류근인 밥이라던가 죽을 식사에 구성하면서 반찬으로는 어육류근이라던가 채소근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합니다. 특히 어육류근인 고기, 두부, 생선, 계란의 경우는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끼니마다 한 가지에서 두 가지씩 꼭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간식으로는 이제 유제품이라던가 과일을 하루에 각각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나눠서 드시면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체중이라던가 비만의 경우는 전립선암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알고 유지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적정 체중은 본인의 키를 알고 있다면 손쉽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키 센티미터를 미터로 환산하신 다음에 두 번을 곱하시고 남성의 경우는 21을 곱하시게 되면 적정 체중이 나오는데요. 이 적정 체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를 우리가 적정 체중 범위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혹시 키가 170cm인 남성의 경우 적정 체중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키 170cm면은 미터로 환산하면 1.7이기 때문에 1.7을 두 번 곱하고 거기에 21을 곱하면은 64kg가 적정 체중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64kg가 적정 체중이 맞고요. 이 체중의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58에서 70kg까지가 우리 적정 체중 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키가 170cm인 남성의 적정 체중으로는 70kg를 넘기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계산하기가 쉽지 않으실 수 대부분은 있어서 계산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장에 따른 적정 체중을 저희가 적정 체중의 범위를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이 화면을 캡처 한번 해주시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현재 나의 체중이 적정 체중을 벗어났다라고 하면 사실 체중의 조절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근에 전립선암을 수술받았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체중을 급격하게 뺐을 때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서 사실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 범위 안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식사요법 세 번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궁금했던 식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단백질의 경우는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근육을 형성하여 체력을 유지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특히 붉은 고기 안에는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할 수 있어서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붉은 고기 안에는 동물성 지방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게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는 동물성 지방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채소만 드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이러면 체력이 떨어져서 권장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된 거는 전립선암에 한해서는 뭐 단백질 섭취량하고 한 발생이 딱히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주로 이제 햄이나 이런 살라미 같은 가공된 육류는 확실히 안 좋다는 게 밝혀져 있는데 그냥 단백질 자체는 드시고 싶은 만큼 드셔도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문제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점 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되 동물성 지방은 줄여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부분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제거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갈비, 속꼬리처럼 다소 기름지고 부드러운 부위보다는 소고기의 사태나 우둔, 돼지고기의 안심이나 앞다리살 등 다소 담백한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금류를 드실 때에도 닭이라던가 오리를 드실 때에 껍질을 꼭 제거하고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혹 고기만 드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근데 고기만 드시기보다는 콩, 두부, 생선,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콩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 전립선암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예, 여러분 그 콩이 전립선에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전립선에 좋은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콩만큼 이렇게 대규모 연구에서도 확실히 좋다고 알려진 거는 거의 콩밖에 없습니다. 그 병아리 콩, 대두 이런 거 상관없이 밥을 지어 드실 때 항상 콩을 넣어 드시면은 전립선에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콩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제 몸에 좋은 성분도 너무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콩만 드신다거나 콩을 농축해서 드시기보다는 밥을 하실 때 콩을 넣어서 드시는 정도 혹은 하루에 한 번 국이라던가 반찬으로 두부, 연두부, 순두부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두유를 하루에 한 잔씩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리할 때 발암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직화나 석쇠구이, 튀김과 같은 조리 방법보다는 수육이나 조림, 국의 조리 방법을 더 권장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는 햄이라던가 소시지 같은 육 가공품의 경우는 아무래도 식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색을 내기 위해서 보존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보존제의 경우는 고온에서 조리가 되면은 발암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연 단백질인 고기, 두부, 생선, 계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햄 소시지를 안 드실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불가피하게 드신다고 하시면 끓는 물에 데쳐서 보존제나 지방을 제거하고 드시고 통조림을 드실 때 특히 통조림 참치 드실 때 기름기를 제거하고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혹시 육포는 어떤가요? 제가 육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육포도 혹시 몸에 안 좋은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일단 육포의 경우는 보통 기름지지 않은 살코기 부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간식으로 드시는 정도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네 번째로는 다양한 색의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특히 채소나 과일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요. 이 색 안에는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채소 안에는 식이섬유소가 충분히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소 같은 경우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소를 드실 때에는 끼니마다 다양한 색깔을 골라서 드시는 것이 좋고, 과일의 경우는 제철 과일로 하루에 한두 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면은 보통 붉은 색깔의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토마토, 그리고 빨간 색깔 파프리카나 이렇게 딸기나 수박, 자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는 완숙되어 있을수록 라이코펜의 함량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조리하실 때 기름을 활용하시면 우리 몸에서 흡수나 이용률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드실 때에도 토마토 스프 혹은 토마토 소스를 이용해서 스파게티로 드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조리에 자신이 없어요 하실 때에는 토마토를 샐러드로 드시는데 오일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생리활성 물질로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켜 우리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설포라판과 인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십자화과 채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러한 십자화과 채소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러한 설포라판이나 인돌은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한 장 한 장 떼어 먹을 수 있는 채소인 배추나 양배추, 청경채,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5번씩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채소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만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조금 다양하게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 간혹 가다가 저는 챙겨 먹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한 번에 세척했다가 이거를 소분해서 넣어 두시고 끼니 때마다 꺼내서 드시면 항산화 영양소를 조금 더 손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로는 암을 예방하는 영양소인 셀레늄과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산화 영양소로서 암을 예방하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세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레늄은 견과류나 잡곡, 살코기, 가금류에 들어가 있고,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도 흡수할 수 있지만 음식 중에서는 버섯이나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네. 우리 비뇨약과 교수님과 임상 영양사가 추천하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식품 베스트 5 모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기름지지 않은 살코기와 담백한 가금류입니다. 고기는 체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은 고기를 섭취할 때 동물성 지방을 줄여서 섭취하고 가금류, 이런 닭고기, 오리고기 드실 때도 가급적 껍질은 제거하시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외에도 생선, 계란, 해산물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콩과 두부입니다. 콩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물질도 많이 드시면 결국 영양 불균형이 될 수 있어서 식사에 활용하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워낙 전통적으로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효과가 있다는 논문, 없다는 논문, 그동안 많은 논문이 나왔는데요. 나쁘다는 논문은 어쨌든 한 개도 없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서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토마토에도 빨간색 파프리카, 딸기, 수박, 자봉에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냥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가볍게 데쳐 드시는 것도
좋다고 했으니까 많이 이렇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배추, 양배추, 청경채와 같은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설포라판과 인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버섯류입니다. 그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소로 대표적으로는 셀레늄과 비타민 D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류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D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버섯을 끼니마다 섭취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예. 예, 브로콜리 먹는 보더콜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전립선암이 무서워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네, 회사 회식은 회가 좋아. 예, 전립선암은 뚱뚱하면 더 잘 걸리나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과체중이 거의 모든 암의 이런 위험 요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적정 체중 말씀드렸죠? 네. 키 170이면 64kg. 네. 항상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브로콜리 먹는 보더콜리님, 전립선 로봇 수술은 보험이 안 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2배 차이 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죠? 우선은 요거는 만약에 본인께서 미리 보험이 있으시면 사실 본인 부담금 자체는 거의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 로봇 수술은 일반적인 복강경 수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정도 비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본인 부담률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러한 수술 결과 자체가 환자의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실금이나 그런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보통은 요즘은 거의 이제 90% 정도는 로봇 수술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김명숙님, 72세 남편분께서 20일 전에 전립선 3기로 로봇 수술했는데 소변을 계속 절제하지 못하신다고요. 일단은 사실 20일이라고 하면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현재 뭐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전립선암 요실금은 3개월째 특히 이제 확연히 좋아지고 이후에는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개선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 요실금에 효과가 좋은 약이 크게 2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담당 주치의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한 요실금에 대해서 우선 약으로 조절을 하시고 괄약근 운동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케겔 운동 요새 유튜브 보면은 뭐 네. 쇼츠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 괄약근 운동을 하시는 것이 요자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많아서 그런 운동 하셔야 되고, 우선은 3개월까지는 조금 지켜보세요. 대부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성인용 이런 기저귀 같은 제품을 당분간은 쓰시면서 이렇게 조금 지켜보셔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SH2님,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상관관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오히려 비대증 전립선 크기가 크면은 뭐한 가능성이 조금 오히려 적다는 그런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암이 더 잘 걸리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증 치료하신다고 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자, 꼬야님, 아버님께서 전립선 비대증인데 전립선 암 표지자 검사하셨고, 자, 저희가 11시 55분에 종료해야 돼서 이제 질문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우선은 전립선암 표지자 검사는 보통 50세 이상부터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그래서 보통 비대증 치료하시는 분들은 다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뭐 검사만으로 암 위험이 있는지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주로 암 표지자 3 이상일 경우에는 조금 추가 검사를 통해서 암 여부를 좀 더 확인하도록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고,
또 소팔메토가 전립선에 정말 효과 있는지 궁금해요. 소팔메토 효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만 그 소팔메토는 우선 전립선에 대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전립선 크기를 약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흔히 쓰는 약제에 비해서는 효과는 조금 약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당연히 이런 생약 성분을 좀 선호하신다던가 그럼 당연히 써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Q&A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희가 벌써 이렇게 비욘디 방송을 마칠 때가 됐어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예, 자,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전립선암과 식사에 관해서 많이 알아보셨죠? 그리고 앞에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뭐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그런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 좋은 거 많은데 그런 거를 너무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시면은 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양하게 드시고요. 특히 이제 앞서 보신 이런 빨간 채소, 네. 토마토나 파프리카 그리고 콩, 그리고 동물성 지방을 조금 줄여서 네. 속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서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같은 질환일지라도 사실 환자들마다 가지고 계신 과거 질환이라던가 혹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식사를 접근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자서 걱정하시기보다는 교수님과 함께 교수님 진료 보실 때 이제 영양 상담을 요청 주시면 임상 영양사가 환자 개별 맞춤 영양 교육도 언제든지 가능해서요.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할 때 영양 교육 요청 주시면은 저의 친절하신 상담원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교육 드릴 겁니다. 예,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와, 감사합니다.